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라. 나라를 위해 죽을 뿐이다. 330척 대 12척.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그러나 승리는 숫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절대적 열세를 뒤집었는가?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가? 1597년 9월 16일 새벽, 명량 해협의 물안개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바다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순신은 이미 전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은 한 지점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명량,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 폭이 겨우 300m에 불과한 좁은 물길. 그곳은 물살이 사나운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조류의 속도가 시속 20km를 넘나들었고 방향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배를 다루기 어렵고 한 번 휩쓸리면 제어할 수 없는 곳. 누구도 그곳에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곳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적의 장점이 무력화되는 유일한 곳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병력? 무기? 용맹?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군의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선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좁은 배에 노를 많이 달아 순간적인 속도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넓은 바다에서 조선의 판옥선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들이받으며 배 위로 뛰어올라 백병전을 펼치는 전술을 즐겼었습니다. 한 달 전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적과 맞서다가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각계격파 당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 참혹한 보고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적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곳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적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곳은 어디인가? 좁은 곳, 포위할 수 없는 곳, 배의 숫자가 의미 없어지는 곳. 바로 명량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의 폭은 300m. 생각해 보십시오. 300m입니다. 이 좁은 물길에서는 일본 전선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5척, 많아야 7척이 고작입니다. 330척이 있어도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것은 겨우 5척. 이것이 이순신이 본 첫 번째 승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량의 조류는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밀물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썰물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는 물살이 가장 거세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순신은 조류표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밀물과 썰물의 시각을, 물살의 방향을. 그리고 그는 정확한 시각을 택했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바로 그 시각에 조류가 바뀌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센 물살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조선 수군이 진을 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군을 맞이한다면 적은 거센 조류를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본 두 번째 승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자주 정면 승부를 고집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더 강해지려 하고 상대가 빠르면 더 빨라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의 장점으로 맞서지 말라. 그 장점이 무력화되는 곳으로 끌어들이라.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기업이 같은 시장에 뛰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자본으로, 규모로, 인력으로 맞서시겠습니까? 그것은 넓은 바다에서 일본 함대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명량을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틈새를 그들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순신이 지형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은 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좁은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모가 오히려 짐이 되는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명량의 좁은 해협처럼 말입니다. 9월 16일 새벽, 수평선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함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쉰. 끝없이 나타나는 전선들. 검은 깃발을 단 배들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330척. 조선 함대의 2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이었습니다.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이끄는 선봉대가 먼저 명량 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미 7,000량에서 박살났고 남은 것은 1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단숨에 쓸어버리자. 일본 장수는 칼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병사들의 함성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명량 해협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함성은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물살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배가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노를 젓는 병사들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거센 조류가 배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더 힘차게 저어라. 일본 장수가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느릿느릿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좁은 해협 때문에 함대가 일렬로 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30척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배는 겨우 5척. 나머지 325척은 뒤에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아군의 배와 부딪힐 것 같았고 좌우로 흔들리는 배를 잡느라 병사들은 진을 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숫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330척을 5척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명량 해협 한가운데 이순신의 기함, 대장선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11척의 배가 따랐습니다. 12척의 조선 전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사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좁은 해협이라 해도 밀려오는 일본 전선의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은 깃발을 단 배들이 물살을 헤치고 돌진해왔습니다. 어떤 병사는 노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통제사님, 피하셔야 합니다. 부장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북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쿵! 느리고 무겁게 울리는 북소리. 쿵! 쿵! 그 소리는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전장이다.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제사는 배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적의 화살이 가장 먼저 날아올 자리. 그러나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선봉선이 다가왔습니다. 거리 200m, 150m, 100m. 일본 병사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뽑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50m. 대포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이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쏴라. 쿵. 천자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쿵쾅, 쿵쾅. 지자총통, 현자총통이 연이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판옥선의 좌우에 배치된 대포들이 일제히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선의 선체에 박혔습니다. 꽝!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비명. 물보라. 일본 전선의 갑판이 뚫렸습니다.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노를 젓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배에 포탄이 연이어 장렬했습니다. 선봉에 일본 전선 한 척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다. 조선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장전, 두 번째 일본 전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일본 배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조선 함대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좌우로 흩어져서 에워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명량이었습니다. 폭 300m의 좁은 해협에서는 포위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전선들은 좌우로 흩어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막히면 뒤에서 밀렸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려 해도 거센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저리 가! 일본 병사들이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군끼리 충돌하고 뒤엉키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조류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배를 돌리고 밀어내고 다른 배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330척의 함대가 서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선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12척의 배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조류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살이 그들을 밀어주었습니다. 배는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조류를 거슬러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물살과 싸워야 했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대오가 무너진 일본 전선들 사이로 조선 함대가 파고들었습니다. 화포가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쿵, 쿵쾅, 쿵쾅쾅.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일본 전선이 하나둘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배, 바다로 뛰어내리는 병사들, 비명, 혼란,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거센 조류 속에서 일본의 330척은 무력했습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30척 대 12척, 27배나 많은 병력?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량 해협에서 그의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좁은 해협 때문에 대부분의 배는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것은 앞에 57척뿐이었습니다. 거센 조류 때문에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쏘고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루시마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의 전장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전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함대는 31척의 전선을 잃었습니다. 31척이 침몰했고 수십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죽었습니다. 이순신의 화포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300여 척의 배가 명량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꼬리를 내린 채로 조선 함대는 12척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겼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뒤섞인 함성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용히 북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승리는 그에게 감정이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떨고 있던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명량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세를 바꾼 전투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서해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명량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12척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장을 설계한 한 사람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순신은 증명했습니다.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구조의 게임이라는 것을, 많은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장소가 이긴다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량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합니다. 시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는 자주 숫자에 압도됩니다. 경쟁자가 더 많고, 자원이 더 많고,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 상대.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저들을 이겨? 불가능해. 조건이 너무 불리해. 그러나 이순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조건이 문제인가? 아니면 전장을 잘못 선택한 것이 문제인가? 넓은 바다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강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명량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이 무력화되고, 우리의 강점이 빛나는 곳에서는. 문제는 전장을 찾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싸울 때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집니다. 광고비로, 유통망으로, 브랜드 파워로 맞서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틈새를 찾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좁은 시장, 그들의 규모가 오히려 짐이 되는 영역,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명량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더 경험이 많고 동료가 더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명량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당신의 독특한 강점이 빛나는 곳, 그곳에서 싸우십시오. 이순신이 명량을 선택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배가 적다는 것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전장을 바꾸는 것, 게임의 룰을 다시 쓰는 것, 상대가 강한 곳에서 싸우지 않고 내가 강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어디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내 강점이 빛나는 곳은 어디인가? 상대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명량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지형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언제 바뀌는지, 물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해협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는 그곳을 수십 번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관찰했을 것입니다. 측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전장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명량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단지 좁은 해협이라는 정도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장입니다. 고객입니다. 산업입니다. 트렌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순신처럼 당신의 명량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형을 아는 자가 전쟁을 지배합니다. 시장을 아는 자가 사업을 지배합니다. 명량해전 이후 조선 수군의 사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30척을 물리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명량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믿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후에도 계속 이겼습니다. 노량해전까지. 명량에서 시작된 믿음이 조선 수군을 지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량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험. 절대적 열쇠를 뒤집는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를 바꿉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음 도전을,
그 다음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번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역량 해전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배의 맨 앞에 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적의 화살이 가장 먼저 날아올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북을 쳤습니다. 쿵, 쿵, 쿵. 그 북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병사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은 싸웠습니다. 통제사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리더십은 뒤에서 지시하는 것이라고, 안전한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면서 자신은 먼저 퇴근한다면 그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어려울 때 팀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앞에 선다고, 위험을 먼저 감수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순신은 계산했습니다. 조류를, 지형을, 시간을. 그는 감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전략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순간의 영감에서 나온다고. 아닙니다. 진정한 전략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수없이 관찰했을 것입니다. 조류표를 수없이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고객을 분석하십시오. 경쟁자를 파악하십시오.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계산하십시오. 감이 아닌 데이터로, 희망이 아닌 사실로. 그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명량해전은 330척 대 12척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숫자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330척인데 12척을 못 이기겠어? 그들은 지형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조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만 믿고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형을 알았습니다. 조류를 계산했습니다. 적의 전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큰 기업이 아닙니다. 준비된 기업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이기는 것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 그리고 명량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주어진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배는 12척뿐.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 조정의 지원은 없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조건에서 이겼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핑계를 댑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러나 이순신은 묻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완벽해지길 기다릴 건가? 아니면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싸울 건가?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순신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일본군의 서진은 멈췄습니다. 조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협에서의 그 하루. 12척이 만든 기적.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만든 기적. 전장을 선택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조류를 계산하고 앞에 서서 이끈 한 사람. 이순신. 그는 증명했습니다. 숫자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것을. 많은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이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330척처럼 압도적으로 보이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명량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상대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서 싸우느냐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집니다. 명량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당신의 명량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강점이 빛나는 곳을,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는 곳을, 그리고 그곳으로 전장을 옮기십시오. 게임의 룰을 바꾸십시오. 숫자의 게임을 구조의 게임으로, 상대의 게임을 당신의 게임으로. 이순신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12척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자원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자원이 아닌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명량입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협. 조선 수군 12척이 일본 수군 330척을 격파하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이순신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12척으로 330척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외로웠을 것입니다. 조정도, 백성도, 심지어 부하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웠습니다. 두렵지만 싸웠습니다. 외롭지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워도 해야 합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완벽한 지원이 없어도, 완벽한 조건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명량 해협의 물살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흐릅니다. 하루에 4번 방향을 바꾸며 시속 20km의 속도로. 그리고 그 물살 위에서 이순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선택하라. 지형을 이용하라. 구조를 설계하라. 앞에 서라. 준비하라. 그리고 싸워라. 이것이 명량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유산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도전 앞에서 명량을 떠올리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 앞에서 명량을 기억하십시오. 330척 대 12척. 그러나 승리는 12척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장소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도 당신의 명량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승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명량해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명량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숫자가 아닌 전략으로 싸우는 지혜,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승리하는 용기.
이것이 명량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입니다. 지형이 전세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형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설계한 사람이 전세를 바꿨습니다. 명량이 이순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이 명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당신의 명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순신이 12척으로 역사를 바꿨듯이 당신도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량 해협을 떠나며 이순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승리의 기쁨?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음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량은 하나의 전투였을 뿐 전쟁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계속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전투입니다.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계속 명량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장을 선택하고,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순신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을 찾는 태도. 조건이 불리해도 방법을 찾는 태도. 숫자에 압도되지 않고 구조를 설계하는 태도. 두려워도 앞에 서는 태도. 외로워도 옳은 일을 하는 태도. 이것이 명량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순신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명량 해협이 바다는 지금도 파도칩니다. 조류는 여전히 흐르고 물살은 여전히 거셉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압니다. 400년 전 그곳에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12척이 330척을 이겼다는 것을,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힘을,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이것이 명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아직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순신의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는 것. 아직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것. 오늘 당신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명량을 만드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승리를 설계하십시오. 이순신에게서 배우다. 명량의 비밀, 지형이 전세를 바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형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전세를 바꿉니다.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 운이 아니라 준비가 전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당신의 전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명량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전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이순신처럼, 명량처럼 역사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역사를.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당당하고 정직하고 씩씩하게 생활한다면 뭔들 못 이루어내겠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성심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